동아리에서 같이 참가하자고 얘기가 나와 참가하게 됐다. 아, 나는 이제 의대 가려고 지원했다 이런 얘기를 좀 생각했는데 되게 순수하게 연구를 하고 싶어서 관심이 있어서 지원한 것 같네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김철은 교수님께서 약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질문도 되게 잘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까지 개발된 약물 이외에 또 어떤 약물이 개발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 시간에는 저는 다른 개념의 치료제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세포 자체가 치료가 되는 세포 치료제 그리고 유전자 자체를 교정하는 유전자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잠이 깼나요, 여러분? 아직 잠깐 눈꺼풀이 좀 무거운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옆에 있는 친구, 여기 뒤에 있는 친구, 눈이 좀 커졌어요. 혹시 줄기세포 들어봤어요? 줄기세포라는 게 아니요, 여기 본인이에요. 네, 맞아요. 줄기세포라는 거 혹시 들어봤나요? 아, 그래요? 그럼 설명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여기 마이크 혹시 있으면 데려다 주실래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친구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파란 옷 친구 본인이에요. 네. 줄기세포가 무엇인지 들어봤나요? 들어는 봤습니까? 그러면 저는 줄기세포가 먼저 설명할 수 있다. 아까 여기 고3 친구 있었어요. 여기 마이크 한번 주세요. 줄기세포 제가 알기로는 스템셀이고 아직 스페셜라이즈된 어떤 펑션을 가지기 전에 세포로서 어떤 셀도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간에 있는 간세포도 될 수 있고 뭐 피부에 있는 각질체 세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세포.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학생 이름이 뭐죠? 조한나입니다. 조한나 학생은 이거 끝나고 저한테 와서 상을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번 시간에 되게 새로운 개념을 많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되게 잘 따라가길 바라고요. 이제 제가 얘기할 거는 줄기세포의 개념,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그리고 크리스퍼의 개념, 그리고 크리스퍼를 이용한 유전자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기세포는 아까 저 친구가 가장 잘 말해줬듯이 여러 가지 분화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포예요. 특징적인 거는 여러 가지 종류의 자기 자신과는 다른 종류의 세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자기 재생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오랫동안 세포가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거는 이제 배아줄기세포, 유도 만능 줄기세포, 그다음에 성체 줄기세포입니다. 여기서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은 스템셀이 더 이상 스템셀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스템셀이 이제 여기서 보면은 장관막 세포 혹은 간세포, 혈액세포 혹은 근육세포로 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줄기세포 중에서도 성체 줄기세포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 안에. 머리카락이 어때요? 계속 자라나죠,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었을 때 위장관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실은 이런 위장관 줄기세포가 끊임없이 분할을 하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위장관을 이제 구성을 하는 여러 가지 세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성체 줄기세포, 조혈모세포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혈병에 걸린 여주인공을 위해서 골수 의식을 받아야 되죠. 골수는 뭐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혈구세포로 분화 가능한 조혈모세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금 보여드렸던 거는 굉장히 제한적인 분화만 가능합니다. 조혈무세포가 갑자기 머리카락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개념의 줄기세포, 만능 분화 줄기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능 분화 줄기세포는 인체의 모든 조직을 구성 가능합니다. 이게 두 개의 오리진이 있어요. 즉 인간 배아에서 직접 이런 줄기세포를 만들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인, 혈액이라던가 피부라던가 이런 세포로부터 역분화시켜서 줄기세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옆에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여기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을 이루고 이 수정란이 2세포, 4세포 여기 끊임없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포배기를 지나서 여기 블라스투라라고 하는 낭배기에 이르게 되고요. 이 낭배기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
그 수정란 안쪽에 이렇게 캐비티,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 공간에서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세포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태아를 이루게 되고 이 바깥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태반, 조직을 이루게 됩니다. 배아줄기 세포는 이렇게 세포의 응집체를 꺼내서 형립된 줄기세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템셀, 엠브리오닉 스템셀을 꺼냈을 때는 이 세포들이 엔도덤, 메소덤, 액토덤, 한국말로 하면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 세포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이 세포들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내배엽은 가장 안쪽에 있는 것이고요. 외배엽은 가장 바깥쪽에 있고 중배엽은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이것이 세 개의 배엽으로 나누어지게 난 다음에는 각각 만들어지는 세포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액토덤, 외배엽 같은 경우에는 브레인이라던가 스킨, 몸의 바깥쪽을 이루게 되고요. 엔도돔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마우스에서부터 애너스, 즉 입에서부터 항문에 이르기까지 하는 내장 조직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아까 봤던 그 장관, 그 GI 트랙이라고 하는 장관 조직을 이루게 됩니다. 렁, 위, 장관, 대장 다 이루게 됩니다. 메소돔 같은 경우에서는 피부와 우리 내장 사이에 있는 머슬이라던가 관절 이런 것들을 이루게 되고 아까 봤던 블러드 또한 그 혈액세포 또한 이런 메소돔, 그 중배엽 유래입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휴먼 엠브리오닉 스템셀, 인간 배아 줄기세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인간 배아를 접근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 배아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시험관 시술 덕분입니다. 실은 이제 시험관 시술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난자를 채취해서 몸 바깥에서 난자와 정자를 수정시켜서 수정란을 만들어서 다시 모체로 넣어주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하나하나의 수정란을 만들지 않고 다수의 수정란을 만들기 때문에 그 중에 몇 개만 착상을 시키고 결국에는 그 시술 과정 상에서 여분의 수정란이 생산되게 됩니다. 여기 지금 가져온 사람은 1978년에 최초의 시험관 시술로 태어난 루이지 브라운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 그녀가 태어났을 때 여기서 보시면 이 영국에서 태어났는데요. 여기 데일리 메일이라는 곳에서 이 분이 이제 이렇게 이 사람 우리가 이제까지 건드릴 수 없었던 부분을 이렇게 시험관 체외 수정을 통해서 사람을 태어나게 함으로써 우리는 신의 영역에 도전했다라고 하는 굉장한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추후에 성인이 돼서 그녀의 자식들을 또 무리 없이 또 생산해냄으로써 인간의 체외 수정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식 능력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하는 사례가 됐습니다. 이러한 시험과 시술을 통해서 우리가 휴먼 엠브리오닉 스템셀, 인간 배아 줄기세포를 확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상할 수 있듯이 인간 배아를 해체시켜서 거기 안에 있는 세포를 꺼낸 것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가톨릭 백그라운드인 경우에서는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런 인간 배아에서부터 세포를 꺼내는 것 또한 사람을 죽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논란을 했는데 이것을 완벽하게 극복하는 거는 뒤에 나오는 이제 역분화 줄기세포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배아 줄기세포가 컨셉 자체는 마우스에서 확립이 됐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마우스 엠브리오닉 스템셀은 1981년에 확립이 되었고 휴먼 엠브리오닉 스템셀, 인간 배아 줄기세포는 1998년, 즉 1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휴먼이랑 마우스랑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같은 배아 줄기세포지만 마우스 세포와 휴먼 세포가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것들이 달랐기 때문이고 그 조성을 알아낸 이 제이스 탐슨이라는 분은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문에 1998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 인간 배아 줄기세포를 배양 가능하게 됐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 문제를 극복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줄기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였습니다. 시안 야마나카라고 하는 교수님은 실질적으로 이제 파이브로블라스트는 이 피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섬유아 세포인데요. 이 섬유아 세포에서 4개의 단백질을 과발현시킴으로 해서 줄기세포와 굉장히 유사한 특징을 갖는 역분화 줄기세포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2006년도 마우스, 2007년도 휴먼에서 생성이 됐고 이 이후에 윤리적인 문제를 더 이상 가지지 않는 이제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가 이제 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능분화 줄기세포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는데요.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그 사람한테서 이런 줄기세포를
iPS를 확립함으로써, 즉 역분화 줄기세포를 확립함으로써 다양한 연구 혹은 그 치료제 개발이 가능합니다.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환자한테서 환자의 혈액이라던가 환자의 피부세포를 떼어냅니다. 거기에서 약간 야마나카 팩터였던 4개의 단백질을 과발현시킵니다. 그러면 이것이 환자 특이적 역분화 줄기세포가 되고요. 우리가 만약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 유전자를 직접적으로 고쳐서 다시 여기 보시면 유전적으로 정상인 이제 역분화 줄기세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줄기세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인체의 각종 세포로 분화 가능하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전적으로 교정된 그 역분화 줄기세포를 이제 분할의 과정을 통해서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서 이것을 다시 환자한테 넣어줌으로 해서 세포 치료제로서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췌장에서의 베타세포가 망가진 것이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췌장 베타세포를 만들어서 다시 그 사람한테 넣어줌으로써 그 사람은 당뇨병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포 치료제로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문제가 되는 유전자를 직접적으로 고치려고 했을 때 그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뭐가 원인인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어떤 유전자가 어떤 질환을 일으키는지를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 유전자로서 알고 있는 유전자는 손에 꼽습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과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감행했을 때 그녀에게는 브리카2라고 하는 유전자가 뮤테이션이 있었고 그것이 그녀의 외할머니, 어머니, 이모들에게서 자궁암과 유방암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선제적으로 자신의 그 조직을 제거를 함으로써 암에 걸릴 확률을 제거를 했던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브리카1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이런 암을 걸릴 확률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질환을 유발한다라고 명확하게 알려져 있는 유전자가 손에 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줄기세포를 이용을 해서 디지즈 모델링, 즉 질병 모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특정 유전자가 어떤 환자한테서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었을 때 그 유전자가 정말로 질환을 일으키는지 알기 위해서 또 줄기세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유전자 변이를 환자 유전자 변이를 이제 정상 그 줄기세포에 도입하고 그 정상 세포와 유전 변이 세포를 즉 아까 말씀드렸던 분화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질환을 모사하는가 를 확인하고 만약 정말 환자의 증상을 세포 단계에서 만약 제어를 한다면 그것을 되돌리기 위한 이제 그 아까 김철원 교수님과 같이 약물 처리를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한테 딱 맞는 약물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화된 치료제 개발이라고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세포 치료제로서 줄기세포 유래 세포가 이용될 수 있는 경우에 가장 좋은 예시가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은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가 음식이 분해가 되고 GI 트랙에서 흡수가 된 그 글루코스가 결국엔 혈당, 블러드 글루코스 레벨을 높이게 됩니다. 높아진 블러드 글루코스 레벨을 이제 정상적인 췌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이를 인식해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호르몬은 시적으로 이 각종 그 인체의 말단에 있는 세포들에게 이 글루코스, 즉 블러드에 있는 글루코스를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타입 1 당뇨병 같은 경우에서는 췌장 자체가 베타세포가 면역 반응에 의해서 제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췌장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혈당에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블러드 글루코스, 혈당 레벨이 조절이 되지가 않고 굉장히 높은 혈당으로 인해서 굉장히 다양한 부작용, 예를 들어서 신경 말단이 죽는다던가 하는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1형 당뇨병 환자는 식사 이후에 자신이 먹은 식사량을 감안해서 인슐린을 인젝션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인슐린 주사를 평생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극복할 수 없는 난치병과 같다라고 예상이 될 수가 있고요. 그에 반해서 타입 2 당뇨병 같은 경우에서는 췌장은 정상이고 인슐린도 나오지만 그 인슐린을 인식하는 인슐린 수용체가 세포에서 망가져 있기 때문에 세포가 이제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뇨병 중에서도 특히나 타입 1은 이제 베타 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 타입 1 당뇨병을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임상 시험을 중이고 굉장히 좋은 결과가 많이 나왔는데요. 예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인간 만능분화 줄기세포율의 이제 당뇨병 세포 치료제로서 여기서는 이제 아까 봤던 줄기세포로부터 세포를 내배엽으로 분할시키고 내배엽을 췌장 전구체 세포로 분할시켰습니다. 그 췌장 전구체 세포를 이렇게 캡슐 안에 세포를 넣어둠으로써 이 캡슐을 그리고 이 사람의 팔의 피하 조직에 심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바깥에서 이 환자한테서 혈관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고 여기 안에 있는 세포들이 시적으로 이 환자한테서 발견되지 않았던 인슐린을 이제 스크리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이것을 이제 꺼내서 세포가 정말로 인슐린과 다른 호르몬을 분비하는지 확인을 해봤을 때 인슐린뿐만 아니라 글루카곤, 소마토스테틴이라고 하는 다른 호르몬 또한 분비하는 세포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가장 최근은 이것입니다. 벌텍스라고 하는 미국 제약회사가 앞서 봤던 초기 임상시험을 수행했던 회사를 인수하였고 실질적으로 여기 두 가지 임상시험을 수행했고 굉장히 좋은 결과 얻었습니다. 왼쪽은 12명의 환자인데 12명의 제1형 당뇨병 환자이고요. 이 사람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완벽하게 소실되었기 때문에 디텍션 되는 인슐린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때 한 번의 그러니까 싱글 인퓨전 한 번의 주사입니다. 한 번에 방금 보여드렸던 줄기세포율의 베타세포를 이 사람한테 인젝션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보시면 이제 더 이상 인슐린이 필요로 하지 않고 이제 그 혈중에서 이제 인슐린이 디텍션이 되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이제 그 당뇨병 환자로서 분리가 되지 않는 12명 중 11명의 완벽한 큐어가 단 한 번의 주사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프로미싱해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2상, 3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서 앞서 봤던 것처럼 앞에 봤던 캡슐 안에 세포를 넣어서 그 세포가 이제 어떻게 이 환자들의 블러드 글루코스 레벨, 혈당을 조절하는지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줄기세포율의 세포 치료제는 현실을 와닿아 있고 10년 안에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인슐린 인젝션을 맞는 제1형 당뇨병 환자를 보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방금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줄기세포의 개념, 줄기세포 이용한 세포 치료제 예시를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크리스퍼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앞에서는 세포가 기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포를 다시 넣어줬습니다. 유전자 치료제는 다릅니다. 유전자 치료제는 문제가 있는 유전자 자체를 편집하거나 혹은 문제가 있는 유전자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유전자를 도입하는 형태입니다. 왜 유전자인가요, 교수님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세포 기능의 기본은 단백질입니다. 근데 그 단백질은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죠? DNA입니다. 즉 우리 세포는 DNA를 가지고 있고 모든 세포가 가지고 있는 DNA는 같습니다. 하지만 그 DNA 중에서도 필요한 부분만 RNA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RNA를 바탕으로 아미노 체인이 만들어지게 되고 아미노 체인이 모여서 결국에는 기능을 하는 단백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알고 있다면 DNA 상태에서 그 돌연 변이를 정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것은 영원한 체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장기적으로 유도할 수가 있고 한 번의 시술로, 한 번의 수술로, 한 번의 주사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제가 그만큼 강력한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인이 되는, 질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 자체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한 번 변화를 줬을 경우에 이것을 되돌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이프티, 안정성에서의 굉장히 많은 허들이 예상되는 접근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베네핏이 명확하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예시로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유전자 치료제 앞에서 김철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케미컬, 그다음에 항체 치료제에 이어서 지금은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지금 고1, 2, 3학년들은 만약에 지금 대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졸업할 시점 한 7년, 10년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를 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더 많은 원인 유전자들이 밝혀져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유전자를 편집하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징크핑거 탈렌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크리스퍼를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크리스퍼 기술 이전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일단 원하는 DNA를 가서 잘라야 되는데 그 원하는 DNA 모든 부분을 타겟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DNA는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 T, G, C, 그렇죠? 그런데 이 징크핑거나 탈렌 같은 경우에서는 단백질이 DNA, A, G, C, T에 결합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러니까 유전자를 인식하는 수단이 단백질이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DNA 서열 모든 곳에 가서 바인딩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정을 하고 싶은 곳에 위치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퍼는 좀 이따 또 구조를 보여드리겠지만 크리스퍼는 다릅니다. 크리스퍼는 RNA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타겟 DNA로 이 복합체를 보냅니다. 그 말인즉슨 DNA가 가지고 있는 ATGC, 그다음에 RNA가 가지고 있는 AUGC가 상보적인 결합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DNA 서열을 타겟 가능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결정적으로 이 이전 유전자 가위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나누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원하는 부위에 가서 원하는 부위에 가서 자르기 위한 도구인데 이 원하는 부위에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갔을 때 또 자르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것은 A라는 사이트인데 A랑 굉장히 유사한 또 다른 A 프라임 으로 가서 만약에 자르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원하지 않던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유전자 특이성이라고 하는 스페시피시티, 내가 원하는 곳만 가서 잘라야 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징크핑거나 탈렌에 비해서 크리스퍼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유전자 치료제를 크리스퍼 이후에 훨씬 더 많이 각광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앞에서 우리가 징크핑거라던가 탈레보다는 크리스퍼를 굉장히 더 많이 들어보게 된 것이고 이 복잡한 것 또한 이 단백질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DNA에 결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지만 크리스퍼는 RNA 부분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것이 있고 이런 간단성으로 인해서 이 필요로 하는 비용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의 특징은 실질적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DNA 서열을 인식해서 거기를 자르게 되는데 이 카스9이라고 하는 단백질 그리고 가이드 RNA라고 하는 것으로 2가지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가이드 RNA는 우리가 원하는 타겟 DNA로 가서 위치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카스 단백질은 가이드 RNA가 정말 가이드, 우리 여행 가면 여행 가이드가 이끌어주는 대로 가죠. 그런 가이드 RNA가 이끌어주는 곳으로 가서 바인딩하고 결합을 하고 그 DNA를 자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굉장히 정밀하게 편집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크리스퍼 시스템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재미있게도 사람한테서 발견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박테리아의 면역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박테리아의 면역 시스템이 되나요? 라고 교수님이 여쭤본다면 이것의 역사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2002년도에 박테리아를 연구하시는 미생물학자분들이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반복되는 DNA 서열이 있다. 이 반복되는 서열 중간중간에 무언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DNA 서열상에서 굉장히 구조적으로 같은 게 보인다는 거죠. 결국엔 이 이름이 크리스퍼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서 왔습니다. Clustered Regulatory Interspace Short Palindrome Repeats. 그러니까 여기서 palindrome은 회문구조. 회문구조는 우영우, 기러기와 같이 앞에서 읽어도 뒤에서 읽어도 똑같은 구조를 회문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회문구조가 인터스페이스, 중간중간에 스페이스를 두고 띄엄띄엄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이 굉장히 반복되고 있는 같은 서열이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크리스퍼로 이제 앞글자만 따서 부르게 됐는데요. 알고 보니 이 반복되는 서열 사이사이에 있는 DNA는 박테리아 DNA가 아니었습니다.
즉 박테리아는 박테리아 파지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침입하듯이 박테리아도 박테리아를 감염시키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박테리아가 얘를 어떻게 내가 무찌르지? 얘가 DNA, 이 바이러스의 DNA를 자신의 DNA 사이사이에 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연구했던 분들이 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DNA 서열의 기능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원래 박테리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 바이러스 DNA를 베이스로 해서 아까 말했던 카스나의 단백질과 이 RNA를 바탕으로 해서 이 바이러스를 DNA를 잘라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박테리아 파지는 이게 우주선처럼 머리가 있고 이 자신의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는 헤드 부분, 그다음에 이 박테리아 파지가 이 자신의 유전 물질을 이렇게 인젝션을 해서 박테리아 셀에 넣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박테리아 파지가 달라붙어 있는 박테리아 사진이고요. 이랬을 때 이 들어가 있는 바이러스 DNA가 이 결국엔 조각조각 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이 중간중간에 끼어들게 되는데 이 끼어든 이 DNA가 결국엔 RNA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 만들어진 RNA가 결국엔 카스9과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이 박테리아 파지가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다시 만약에 침입했을 경우에 나랑 같은 서열을 갖고 있네. 너 그러면 잘라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DNA가 박테리아 파지 DNA가 박테리아에 들어왔는데 기능을 하기도 전에 이 카스9 단백질이 잘라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박테리아는 박테리아 파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면역계를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박테리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알아냈어요. 근데 이거를 봤을 때, 이거 되게 재밌다. 이거를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니퍼 더드나 샤팽디어라고 해서 이게 노벨상을 몇 년 전에 받으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떼었습니다. 원하는 부분이 뭐냐? 자르는 거. DNA를 자르는 부분만 떼었습니다. 그래서 카스9이라고 하는 단백질,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제 가이드 RNA라고 하는 이 타겟 DNA랑 결합하는 RNA, 이 단백질과 RNA 이 두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DNA를 자를 수 있나? 시험을 해봤습니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DNA만 자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 시스템이 우리 DNA 마우스 셀, 사람 세포에서 작동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보여주신 분들이 또 노벨상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엔 이 각각의 기능이 카스9은 이제 이 DNA에 가서 바인딩을 하고 DNA를 절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인식할 때 가이드 RNA가 가이드하는 방향으로 가서 인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20베이스 페어밖에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 20베이스 페어를 DNA가 굉장히 길거든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의 DNA를 꺼내서 이걸 쭉 늘린다고 하면 몇 미터가 됩니다. 이 몇 미터가 되는 것은 20베이스 페어 요만한 절편이 하나하나를 매칭을 한다 생각하면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시스템을 이용하냐라고 하면 여기서 지금 팸이라고 하는 게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팸은 3개예요. 이 3개는 카스9 같은 경우에서는 NGG, 즉 N은 4가지 다기 때문에 AGG, TGG, GGG, CGG 4가지 모두 다 가능한 거거든요. 이 NGG라고 하는 서열이 있으면 이게 DNA 서열이 쭉 있으면 굉장히 빠르게 스캔을 하다가 AGG가 있으면 일단 멈춥니다. 일단 멈추고 나서 옆에 이 가이드 RNA랑 상보적으로 결합이 가능한가 한번 맞춰봅니다. 만약에 상보적인 결합이 이루지 못하면 다시 그 다음 팸 시퀀스 NGG나 TGG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몇 미터나 되는 DNA를 굉장히 빠르게 스캔하면서 이 팸 서열에만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0베이스 페어가 모두 다 상보적인 결합을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머무를 수 있겠죠. 그때 카스9이 DNA를 자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크리스퍼 시스템이 작동을 할 수가 있고 유전자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서열에 대항하는 가이드 RNA를 디자인을 해서 크리스퍼 시스템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DNA를 자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세포 안에 DNA가 잘렸어요. 이게 일반적인 상황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세포는
응급 상황이 돼서 이거는 잘못하면 내가 죽는 상황이다. 굉장히 빠르게 이 DNA 이중 나선 절단을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에서 두 가지로 이것이 이제 해결이 되는데 첫 번째는 보시면 non-homologous end joining. 일단 end joining은 뭐죠? 이렇게 절단된 면을 일단 붙이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붙이면 DNA가 이중나선을 회복을 하겠죠. 그 과정상에서 그 뉴클리오타이드가 인설션이 될 수도 있고 딜리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델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장 안 좋은 것은 이것을 인델을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세포 입장에서는 DNA 이중나선 절단이 해소가 돼서 굉장히 행복하지만 그 과정상에서 이 부분이 만약 유전자를 만드는 DNA 부분이면 이것이 유전자 기능 소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유전자를 제거해야겠다라고 하면 이것이 이 패스웨이가 이 경로가 굉장히 좋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로 이것은 원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즉 옆에 보시면 호몰로지 다이렉트 리페어. 호몰로지는 상동성입니다. 우리가 침팬지와 97% 유사하죠. 이것을 상동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여기서 보시면 여기 노란색 피스가 여기서 넣어주고자 하는 곳이고 여기서 보시면 파란색이 같은 서열입니다. 즉 이 세포가 이것을 빨리 해소를 해야 되는데 바로 옆에 보니까 비슷하게 생긴 서열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걔를 갖다가 쓰는 거죠. 그래서 이 호몰로지가 있는 DNA 절편을 DNA가 잘라져 있는 세포 안에 넣어주게 되면 세포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거기를 갖다 씁니다. 그럼과 동시에 우리가 원하는 DNA 절편을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혹은 DNA를 제거를 하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 이 크리스퍼 시스템이 DNA를 자른다는 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자르고 나서가 실은 핵심입니다. 어떤 식의 변화를 DNA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DNA 유전 편집을 한 것에 굉장히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예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겸형 적혈구의 특징에 대한 내용인데요. 겸형 적혈구 빈혈증은 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블러드,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혈액에서 이 적혈구에서 베타글로빈이라고 하는 유전자의 뉴클리오타이드가 딱 하나가 다릅니다. 여기서 보시면 DNA가 여기 CTT인데 이 겸형 적혈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DNA가 CAT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RNA, 즉 결국엔 아미노애시드가 글루탐산에서 발린으로 바뀌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 단백질의 맨 끝이라던가 굉장히 의미가 없는 부분이 일어났으면 시적으로 단백질이 괜찮을 수도 있지만 결국엔 이 단백질이 이 적혈구의 모양까지 바꿔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겸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렇게 적혈구가 원래 이렇게 도넛 모양이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쭈그러들어서 이렇게 기역자 모양이 되는 것을 겸형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유전자의 하나의 뉴클리오타이드 변이로 인해서 결국엔 이 세포 모양까지 바뀌는 그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런 적혈구들은 산소와 결합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런 미세혈관, 우리 몸 안에 굉장히 큰 혈관도 있지만 손가락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얇은 혈관도 많습니다. 적혈구 하나 두 개가 겨우 지나가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겸형 적혈구는 거기에서 통과를 못하고 쌓이게 됩니다. 결국엔 어떻게 되겠어요? 혈관에 적혈구가 쌓이게 되면 굉장히 통증이 심하게 되고 결국엔 혈액순환이 되지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겸형 적혈구 빈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통상적인 수명은 30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수명이 어디까지 갔는지 아세요? 96살까지 갔는데 이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리게 되고 이것이 주기적으로 수혈을 해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발달도 불가능해지는 굉장히 만성 질환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고칠 방법이 없었던 거죠. 사람들이 이런 겸형 적혈구 빈혈증이 왜 이렇게까지 많은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재미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결국엔 적혈구의 모양이 바뀌잖아요. 이것이 이점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엔 아까 잠깐 말했던 말라리아가 이렇게 적도 부근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적도 부근에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는데 일어나게 되는데 이 말라리아는 실은 말라리아 원충은 적혈구 안에서 이제 그 생활사가 일어납니다. 적혈구를 감염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렇게 겸용 적혈구가 되면 이 원충들이 말라리아 원충들이 더 이상 증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라리아가 감염이 되더라도 이 겸용 적혈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라리아가 없는 것처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겸용 적혈구 균열증 환자들이 생기게 된 것이고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이 원인이 되는 글로빈, 베타글로빈이 있는데 우리가 이 베타글로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각해낸 것은 어떻게 하면 태아 헤모글로빈을 이용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 이유는 성인 헤모글로빈은 여기서 보면 알파, 베타, 즉 4개가 그 2개의 알파와 2개의 베타 글로빈이 결합해서 성인 헤모글로빈을 만들지만 태아 같은 경우에서는 알파, 그다음에 감마, 즉 베타 대신에 감마 글로빈이 헤모글로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일으키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헤모글로빈으로 우리의 적혈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출생과 동시에 점점 성인 헤모글로빈의 발현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생 후 3개월 이후에 아까 말했던 베타글로빈의 이상으로 인해서 이런 증상이 발현되게 됩니다. 선생님, 왜 태아 헤모글로빈과 성인 헤모글로빈의 조성이 다른가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 이유는 태아의 혈액이 엄마 모체의 혈액으로부터 산소를 빼앗아 와야 되기 때문에 즉 혈액이 산모의 혈액과 태아의 혈액이 같이 존재했을 경우에 태아의 헤모글로빈이 산소 친화도가 훨씬 높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파 감마로 이루어진 헤모글로빈이 알파 베타로 이루어진 성인보다 훨씬 더 산소 친화도가 높기 때문에 이것이 그 알파 베타와 알파 감마 글로빈이 동시에 존재했을 때 산소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 헤모글로빈이 알파 감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이후에 이렇게 이제 그 태아 헤모글로빈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겸용 적혈구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서 이제 베타를 쓰는 성인 헤모글로빈이 아니라 감마를 쓰는 태아 헤모글로빈을 높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요? 아까 무슨 얘기했죠? 엔드 조이닝은 굉장히 잘 일어나죠. 하지만 HDR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HDR의 확률은 보통 5% 이하입니다. 그러면 치료제는 시적으로 이런 식으로 5% 이하면 효과가 너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알파와 베타, 그다음에 감마 글로빈의 이 발현 패턴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BCL11A라고 하는 유전자를 발견했는데요. 실은 이 유전자의 역할은 이것입니다. 즉 태아가 출생했을 때 감마의 발현을 억제를 하면서 베타의 글로빈의 발현을 높이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이 BCL11이 있으면 감마가 발현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그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러면 얘를 없으면 어떻게 되나? BCL11A라고 하는 유전자를 내가 제거해버리면 어떻게 해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 유전자가 없어지게 되면 아까 말했던 발현이 억제되었던 감마 글로빈의 발현이 다시 회복을 하면서 베타 글로빈의 발현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크리스퍼 카스9으로 이제 아까 엔드 조이닝은 유전자 기능 소실에 적합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BCL11 단백질의 기능 소실을 일으킴으로 해서 우리는 더 이상 성인 헤모글로빈이 아니라 태아 헤모글로빈을 혈액에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스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2023년 12월에 최초의 크리스퍼를 이용한 치료제로서 승인을 받았는데요. 환자가 진단을 받으면 이 환자는 이제 겸용 적혈구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죠. 그 환자한테서 이제 골수를 채취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골수는 아까 말했던 뭐가 있죠? 조혈무세포. 그렇죠? 조혈무세포가 있기 때문에 적혈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라 했죠? 조혈무세포는 자기 증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체외에서 배양이 쉽습니다. 여기서 골수를 채취해서 조혈무세포를 뽑아내고요. 이 조혈무세포에 아까 얘기했던 BCL11A를 타겟팅을 하는 크리스퍼를 트리트먼트를 하게 되면 아까 말했던 BCL11A 유전자가 제거됩니다.
유전자가 제거되면서 다시 이 사람한테 넣어주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원래 골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카스게이비로 트리트먼트 된 골수를 이식받고 결국엔 이 조혈모세포, 즉 이 크리스퍼로 이렇게 유전 편집이 일어난 조혈모세포로부터 다시 적혈구 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의 아까 말했던 원인이 되는 베타 글로빈의 발현이 억제가 되고 감마 글로빈의 발현이 회복이 되면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수혈이 필요가 없고 만성적인 통증으로 인한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이 필요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간단하게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그다음에 크리스퍼 기능을 이용한 유전자 치료대에서 알아보았고요. 이제 더 이상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